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1월 26일 화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원식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한 경구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상배는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무지해서 자신이 대중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비서들이 써준 종이가 없으면 연설도 대화도 하지 못하는 통치자가 있다면 바로 이 경우죠. 둘째는 대중을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경우입니다. 특히 대중은 거대의 담론, 큰 거짓말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예컨대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 같은 말들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고 동시에 기업과의 낙원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정상배는 속이려 될까요? 링컨이 말한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이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 들통이 나도 또 다른 거짓말로 변명을 하면 되니 말입니다. 대중은 자신의 이익에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정치인의 거짓말에 무척 관대합니다. 정치판에 선동이 횡행하고 이미지 정치인이 득세하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요즘 바빠졌습니다. 지난 총선 때 돈의 위력, 재정의 위력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만 1년 2개월 뒤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선 차기 주자부터 재정으로 돈을 펑펑 쓰는 금권 선거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명분까지 주어졌습니다. 방송들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며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상생연대 3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노동 3법, 임대차 3법, 경제규제 3법, 전부 다 3법들입니다.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정으로 보상한다는 손실보상법, 코로나로 돈을 번 기업의 이익을 나눠서 돈을 못 번 쪽을 돕는다는 이익공유제, 그리고 사회인대 기금법이 그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3법에 상생연대 3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먹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게 없으니 그리 될 것입니다. 당 대변인이 24일 서민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금융 지원에 나섰다. 우리 또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상생연대 3법 같은 법을 만들었습니까? 제 돈으로 준다면 그렇게 쓸까요? 그런데 지난 3년 반 흥청망청 돈을 쓴 바람에 재정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파탄이 난 거죠. 상생연대 3법이 아니라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2022년 말엔 정부 부채만 1100조에 이릅니다. 여기에 손실보상법을 가동하면 당장 100조의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니 임기 말 정부 부채는 1200조를 넘을지 모릅니다. 아니 넘겠죠. 그러면 김영삼부터 박근혜까지 5개 정부에서 늘어난 부채만큼 빚이 더 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지는 공기업 부채와 연금 부채를 더하면 국가 부채는 2500조를 훌쩍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국가 부채가 GDP의 135%에 이르면서 EU의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우리 경제는 EU 같은 경제 공동체 배경도 없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추락하겠죠. 게다가 가계부채 역시 2000조 가까이 폭증해서 지금 뇌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두 뇌관 중에 하나만 터져도 IMF 사태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버블이 급나는 이유입니다. IMF 때는 가계부채는 채 50조가 안 되었을 정도였으며 정부부채 역시 80조 정도로 아주 건실한 경제였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란 분이 있더군요. 그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법 법안을 보니 문을 닫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업종은 줄이던 매출의 70%를 월 3천만 원 한도에서,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은 줄이던 매출의 60%를 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합니다.
영업은 하지만 매출이 준 편의점 등 일반 업종은 손실의 50%를 월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합니다. 이 놀라운 법안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체로 공감한다는군요. 이 안대로라면 매달 24조 7천억이 듭니다. 그러니까 넉 달만 지원해도 소요 예산은 무려 100조 원인데 올해 국방 예산 52조 8천억 원의 2배입니다. 그러자 손실보상법의 필요를 문 대통령과 공감했다는 정세균 총리가 나섰습니다. 그는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는 보도는 악의적인 보도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지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반 업종을 제외하거나 보상해 주더라도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업소 지원은 아무런 제한 없이 다 지원해 주겠다면서 일반 업종은 제한을 하는 겁니까? 일반 업종은 영업을 계속해서는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나라 국간을 지키는 기획재정부가 그만 독내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 총리는 기재부의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적 제도 개선을 공개 지시했습니다. 대권 욕심일까요? 지난번 국회에서 쏟아낸 눈물에서 보았듯이 정 총리는 자영업만 생각하면 목이 메는 모양입니다. 독내북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정 총리는 20일 아침 라디오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렇게 불을 지폈습니다. 정부가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이 그 직후 열린 비상경제조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 그만 입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손실보상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해외 사례를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자 정 총리가 발끈했습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습니다. 총리가 차관인 말에 오라를 터뜨린 것입니다. 김용범 차관의 답변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선진국 중에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국간을 지키는 기재부 차관으로서 응당해야 할 말을 한 것인데 정 총리의 대응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총리가 재정을 마음대로 할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 월권이기도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독일은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했고 프랑스는 최대 월 1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40만 원을 지급했지만 모두 일회성 지원이었습니다. 더욱이 독일, 프랑스는 자영업자 비중이 한국의 절반도 되지 않고 경제 규모는 우리보다 월등히 큽니다. 그렇다면 신중로를 편 김 차관을 격려는 못할 망정 이 나라가 내 것이냐 하는 식으로 면박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지사도 최근 홍남기 장관을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비난하면서 무소불위 기재부의 나라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홍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가능한 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재정은 위기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지만 화수분은 아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가 손실보상법에 꽂혔다면 지금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는 지난 11일 코로나로 이득을 본 업종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른바 이익공유제를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배달의 민족,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이익을 나눌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왜 별개의 사업자인 자영업자와 이익을 나눠야 할까요? 결국 민주당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자발적 기부지 정부가 법률로서 강제로 돈을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다가 손실보상법 그리고 이익공유제까지 실현되면
세상은 그만큼 살기 좋아질까요? 천만의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손실보상법은 선거 전에 하는 것은 명백히 매표 행위입니다. 이익공유제도 정권마다 온갖 이름으로 등장을 했죠.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합니다. 선거는 이처럼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틀 전인 24일엔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드느라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박영선이 충격적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녀가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많이 축하드린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벌써 대통령님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논하던 그 시간이 그립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표현이 충성심을 드러내는 최선의 헌사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루 전인 23일에는 모디 인도 총리의 생일 축전을 공개한 문 대통령의 트윗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느낌표를 2개나 붙였더군요. 문재인 보유국. 문 대통령이 무슨 문화재입니까? 무슨 국보라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세계에 위대한 공헌을 했거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지도자입니까? 그 어떤 독재 국가에서도 통치자를 이따위로 찬양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정이 넘치는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찬사를 보내는 것은 아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경선을 염두에 두고 친문에 잘 보이기 위해 한 말일 텐데 지켜보는 국민들 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자인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생일 축하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4년 전을 회상하면서 오늘은 대통령님의 69번째 생신이다. 그때 그 마음으로 생신을 축하드린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그렇습니까?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어떤 왕보다도 더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침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는 아침으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법입니다. 그 결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은 23일 오전 남대문 시장에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어묵을 먹었습니다. 우리 정치판에서 선거철이면 늘 벌이는 연출입니다. 어묵을 먹으면 자신들도 서민이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 시장 후보가 핫도그를 먹는 걸 보았습니까? 햄버거는 먹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박영선은 그 뒤에 이 문재인 보유국 파장에 언론에서 마구 일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집에 와 뉴스를 보니 보유국이 오늘 뜨거웠다. 국민, 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보유국이시다. 여기서 그쳤으면 자신의 지나친 표현에 대한 면피용 글로, 변명의 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뒤에 덧붙인 글을 보다가 토악질이 나오는 걸 참느라고 무진 애를 써야 했습니다. 손흥민 보유국, 김연아 보유국, 유현진 보유국, 봉준호 보유국, BTS 보유국, 택배기사 이재왕 보유국, 그리고 미국 바이든이 필요한 백신 특수주사기 보유국, 대한민국. 우리 자랑스러워 합시다. 우리 그래도 됩니다. 이런 걸 집단주의의 중독 현상이라고 해야 합니까? 소영웅주의에 대한 향수라고 해야 하나요? 하긴 국민이 편을 가르고 포퓰리즘으로 버텨온 정권에서 자랑스러워할 게 스포츠 인여스타들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폭망했는데 무엇으로 이 정권을 자랑하겠습니까? 실업률은 사상 최고이고 빈부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재정은 무너져 나라 국가는 완전히 거들나는데 부하 여직원 성추행으로 목숨을 끊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분이 권력의 수장인 문 대통령과 스포츠 인여스타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한 말이 우리 자랑스러워 합시다. 우리 그래도 됩니다. 이러니 이보다 더 기막힌 말을 근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장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정부가 첫 공식 대북 메시지로
이 미국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 뉴 스테이트지를 채택하겠다고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다시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출발하자며 트럼프의 대북 정책 개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싱가포르 선언을 트럼프의 성과로 보고 개성 발전시키자고 하니 바이든과 대북 온도차가 커도 너무 큰 것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한미 간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젠사케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관점은 어머니 여지없이 북핵과 탄도미사일, 다른 핵 확산 관련 활동이 국제 평화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북 억제의 핵심 이익, 바이탈 인트리스트, 이 핵심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새로운 전략이라고 한 것은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와는 달리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이 가당찮게 내놓은 강대강 선대선 원칙 같은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의용을 내세워서 기도한 어게인 싱가포르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작년 11월 6일 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집에서 백 장관 부부와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 차관은 술에 취해 도곡동 백 장관 아파트에서 나와 택시를 불러서 타고 차로 15분 거리인 서초동 이 차관 아파트로 왔습니다. 이 차관은 운행 중에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아파트 앞에 도착한 다음에 다 왔다고 하는 운전기사에게 대뜸 XX놈의 XX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한테 욕하신 거냐고 묻는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는군요. 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운전기사는 112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튿날 운전기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 영상이 저장된 것을 확인했고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놓았습니다. 결국 이 차관은 운전기사를 찾아와 합의금을 제시했고 두 사람은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대응입니다. 서초경찰서에 11일 9일 출석한 운전기사는 처음에 블랙박스에 영상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업체에 전화를 걸어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일 다시 운전기사를 불렀습니다. 운전기사는 그제야 이 차관이 자신의 뒷목을 움켜쥔 30초가량의 폭행 장면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수사관은 그냥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택시가 잠시 정차 중이긴 했지만 변속기가 드라이브죠. 주행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니 특가법 적용 대상인데 말입니다. 누가 손을 쓴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겁니까? 그럴 리는 만무하죠.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길권을 가지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고승이 난무하고 종일 시끄럽더군요. 책략이 없는 야당 오만한 후보자가 보였습니다. 야당은 이리를 피하니 법 맞는 격이라고 했는데 뭐 지겠습니까? 그가 불법금융 대표와 야유회에서 어깨동무를 한 일이 있던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대중은 그런 일들보다 어제 주식시장이 다시 폭등을 해서 코스피가 3,200을 넘은데 더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신문 한 구석에 잘 나간다는 삼성 반도체 영업이익이 대만의 TSMC에도 밀려서 3위에 그쳤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5.6%를 장악하고 있는 TSMC는 작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42.3%를 기록하며 인텔과 삼성전자를 압도했습니다. 삼성의 영업이익률은 2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 신설을 검토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8천억을 들여 반도체 생산 라인 건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군요.
블룸버그 통신도 삼성전자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원을 투입해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 파운드리 라인을 증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대 2만 명 고용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 기사 끝에는 텍사스주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세가 없어서 세금 부담이 적다고 썼습니다. 어디 세금 때문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